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실손보험개혁 또한 진행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떤 내용인지 머니렌턴 홍성희 대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홍 대표님. 네. 전국은 진짜 혼란스럽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나란 일도 되는 게 없을 텐데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연금개혁 뭐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단시간에 이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는 게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금, 노동, 교육 분야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을 해왔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가 더 많은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우리가 전달도 했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립을 했었죠. 과거 이 히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자는 잠정적인 합의에는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내가 기존에 받았던 소득 대비 노후에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냐라는 소득 대체율을 44%로 갈지 기존 40%로 유지할지 42%로 조절할지 이런 데서 이제 협의를 도출을 못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난 9월에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놓긴 했는데 또 이때는 세대별 이 차등 보험료율 그래서 연령이 높으면 많이 지금부터 빨리 받을 거니까 더 매년 인상률을 더 높게 갖고 가고 20대는 낮게 갖고 가는 이런 안을 제안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합의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고 받는 연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대 여명이 바뀌거나 가입자 수가 증감이 되면 이걸 반영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의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바꾸겠다라는 걸 건의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가 결국은 국정감사랑 예산심의로 연금개혁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재 탄핵 정국이 들어오면서 개혁의 시점이 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이 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새로운 정부의 시각과 또 의지에 따라서 연금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조금 정해지게 미래를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정 악화 그리고 노후 보장 네. 이 충돌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여야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내는 걸 더 내자. 9%에서 13%로 올리자. 그러니까 이제 재정 안정을 생각해서 받은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기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더 내는데 받는 건 그대로 받아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내가 더 냈으니까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을 높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니까 더 내는 건데 그래서 더 받아가면 결국은 재정 악화는 또 개선되지 않을 거니까요. 이런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연금 개혁도 그렇지만 이 실손보험 개혁도 지연되고 있다는데, 예. 네, 이거 실손보험도 금융당국이 무슨 관련 회의는 있었나 보죠? 이게 원래 지난 16일에 네. 제5차 보험개혁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실손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될까 안 될까라는 게 관심사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5차 보험개혁 회의 때는 새쌍둥이 등 다태아의 보험가입 제한을 개선하겠다, 미지급 보험금을 감축시키겠다,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편하게 간소화하고 시각화하고 디지털화하고 표준화해서 전달하겠다, 예금보험료 차등보험 요율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랑 밀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별도 후속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미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복지부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 공청회를 원래 열기로 했는데
내일 개최를 아마 예정을 하고 아,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사실상 개최가 어렵다. 다시 일정을 잡겠다라고 어제 보도자료가 나온 걸 봤었고요. 근데 이제 실손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제 실손보험 개혁안 자체가 계속 논의가 됐던 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네네. 이루어졌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기본적인 틀은 안은 나와서 계속 우리가 기사에서도 많이 네네.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 3일 이후에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공청회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면 네. 네. 실손 상품이 어쨌든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손해율이 높다는 말씀은 손해율이 높다는 건 실손보험료를 내는 보험 소비자들이 내는 돈을 갖고 이제 그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예. 해주는 거죠. 예. 근데 보험사가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보험사 얘기입니다. 입장에서 남는 게 없네요. 그렇죠. 실손보험만 보면 남는 게 네, 없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매년 실손보험료는 매년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갱신보험료를 올리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또 보험료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보험사 측면도 있지만 또 보건당국에서 볼 때는 이 실손이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문턱이 낮아져서 더 많은 의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실제로 이걸 방증하는 게 이제 과잉 진료를 받는 소수의 분들이 이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잉 진료를 통해서 실손의 손해도 악화시키고 네. 건강보험 재정도 굉장히 많이 악화를 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안들이 나왔고 그래서 실손보험이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런 걸 조정을 해왔는데 요번에 올해 논의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이제 이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자. 라는 목소리도 안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수 치료, 뭐 MRI, 뭐 주사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보장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 도수 치료라고 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당국 심평원에서 수가를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급여로 옮겨오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다 보장을 해주진 않고 본인 부담금을 95% 정도로 설정을 해서 환자가 돈을 내지만 수가는 관리하자. 왜냐하면 네. 이런 비급여 항목들은 병원마다 병원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네. 피부 주사를 맞아도 어느 병원 가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인 네. 것처럼 그래서 그걸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이 있습니다. 예전에 팔았던 1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 갔다 오면 그 비용을 전액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한도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 실손을 3세대, 4세대로 전환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들고 계신 1세대 실손 가입 비중이 19.1% 그리고 2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 이후에도 100세까지 가입됐던 시점의 약관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도 아직 가입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강제적으로 1, 2세대 실손을 들고 계신 분들을 인센티브 프리미엄을 주고 이 보험을 해약하게 만들고 지금 판매되는 실손으로 새로 가입하게 하자. 뭐 이런 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 여부는 지금 상태에서 미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홍 대표님 네. 뭐 저기 끄집어 내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불편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이 실손보험 이거 좀 문제 많아요. 제가 봐서 안 그래도 이게 의료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 젊은 분들은 네네. 나 이거 못 타먹을 것 같아서 나 국민연금 안 들 수 없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손보험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보험률이라 하셨나요? 네네. 손해율. 손해율. 네. 그러니 보면은 이 취지가 네. 정말 어떤 불의의 상황에서 그 막대한 비용을 갖다가 이 실손보험이라는 걸 들어놓음으로써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살자는데 네. 이게 보니 별의별 게 다 실손보험 적용되니까 네. 과잉 진료에 안 해도 되는 거에 도수치료 매일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의사 자체도 혹시 실손보험 드셨나요 해갖고 이것도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면서 네. 근데 이제 제도라는 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보험이 1, 2, 3, 4세대를 거듭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는 다 해주지만 글쎄. 지금 예, 판매되는 예. 4세대는 급여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급여 수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20%는 부담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또 비급여는 전부 다 이제 별도 특약으로 빼서 예를 들면 병원비가 비급여로 1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3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 1세대는 1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글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로봇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3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턱대고 병원 이용을 이것 때문에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3세대부터 MRI랑 도수 치료, 주사 치료 이런 손해를 높이는 주범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을 두기도 하고 네. 그리고 1년에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또 씌워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험사에서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실손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안 되는 것 빼고 다 해주는 형태의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을 아예 틀을 다 뜯어서 바꾸기는 또 저는 잘 모르기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해나가면서 아마 자기부담금 비율을 계속 높이면서 결국은 이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 소수의 과잉진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병원 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실손해서 보상받으면서 네. 소소하게 보상받으면서 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는 목적이 있는 분들도 있으셨을 그렇죠. 텐데 그런 게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니까 또 퇴직연금 투자처럼 이제 보장성 보험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네. 이게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이런 시각도 있구나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이제 호주,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에 우리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실제로 퇴직연금에서도 안전형이라고 하는 원리금 상품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아예 노후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이 연금을 연금 목적대로 쓰고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보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단체 보험을 이 퇴직연금으로 준비를 해서 네.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퇴직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이 1조 7,429억 원이거든요. 이 중에 6개월 이상의 요양 상태를 필요로 한 장기 요양 상태로 중도 인출한 금액이 772억 원, 4.4%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를 따로 잘 준비해 놓는다면 퇴직연금을 굳이 중도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잘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데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 네. 퇴직연금 요즘 많이 가입들 하시던데 네네. 이거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퇴직연금은요. 네.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데 국민연금을 굉장히 운용을 잘한다. 이런 막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예. 뉴스 봤는데 퇴직연금은 지금 최근 5년하고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 각각 2.35%, 2.07% 수준입니다. 이조차도 아마 작년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수익률이 5.25%. 네, 재작년 2022년 수익률은 0.02%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네. 퇴직연금은 DB든 DC든 DB는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네. 거고요. DC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도 퇴직연금을 내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노후자금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원리금 보장형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1%, 2% 정도 정기 예금 수준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 쌓여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가 2015년 12월에 생겼는데요. 시행 1년 후에 2006년에는 1조 원에 좀 못 미쳤지만 10년 뒤인 2016년에는 147조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38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오는 건 사개 증권사 적립금만을 보는 거지만 전체 모수로 봤을 때 이렇게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올해 말에는 42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요. 10년 뒤에 2033년에는 940조 원에 달해서 1,000조 원 시대를 열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안정적인 상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뭐 2%대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장 말고요. 우리 국내 주식 하다가 네. 미국장에서 벌어가지고 20% 정도, 20 몇 프로 세금 내는 거야. 번 거에서 세금 내는 거지만 국내 주식 하다가는 어떻게 2% 수익률로 만족하냐 해서 주식 하다가 맞아요. 원금 20% 까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2% 이자라도 붙는 게 낫네요. 네, 세상 뭐- 참 요지경이다. 와. 작년에가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퇴직연금도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노후니까 아직 네. 기간이 남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국내 주식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방치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장기 네. 투자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이 자금을 쓸 거다라고 하면 아직 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서 너무 안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중간중간에 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상품도 바꿔가면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퇴직연금 네. 어때요? 지금 적립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수익률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아까 수익률 수익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예. 네, 그래서 수익률도 문제는 요새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네네네.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익률도 높지 않은데 네네. 자금이 엄청 많다는 이유로 실은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라는 또 수수료, 이슈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인 투자를 도와주거나 이러진 않지만 알고 봤더니 나도 몰랐는데 그냥 뒀더니 수수료 굉장히 많이 떼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이슈가 지금의 그 퇴직연금 수수료 구조 자체가 수익률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관리 수수료, 운용 수수료 뭐 이런 명목으로 띄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 수수료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근데 어느 정도인데요 수수료가? 제가 수수료율까지는 아직 찾아오지 예. 못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드를 가입하면 운용 수수료, 뭐 이 관리 수수료 예. 이렇게 띄는 것처럼 그런 수수료들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ETF보다는 훨씬 높을 거고. 훨씬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띄는데 중요한 건 이게 수수료를 퇴직연금 사업자별 또 뭐 은행, 증권, 보험사, 업건별 또 네.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 상품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네.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이 수수료율 말고 내가 이 회사에 만들어 놓은 퇴직연금 전체 계좌에 대한 운용 수수료율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동하고 상품을 오해하고 잘못 선택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계속 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금융사가 이제 실질적인 운용에 대한 서비스라는 무관하게 또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수료를 뗀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율과 무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공정한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제 표준화된 수수료 체계를 만들고 성과 연결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율 투명성을 강화하면 또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보험으로 절세 세테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절세 세테크라고 하면 네. 우선 당장 뭐 지금 가입해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이런 상품들도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계실 예.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연말정산 받고 또 연금 가입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연금저축이라는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예, 1년 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을 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만큼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소득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세액공제. 공제. 그렇죠. 세액공제가 효과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렇죠. 직접 세금을 예, 줄여주는 예. 거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낸 금액의 600만 원, 연간 납입한 금액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연금 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이지만 우리가 그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900만 원까지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러니까 연간 900만 원이니까 뭐 한 약 800만 원, 80만 원 조금 안 되겠지. 예. 좀 넣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허. 예를 들면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을 넣고요. IRP 계좌에 300만 원 넣어서 900만 원을 맞추실 수도 있고, 연금 계좌를 넣지 않으면 IRP 계좌에만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 소득에 따라서 만약에 근로소득자라면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 근로소득이 네. 5,500만 원 미만이면 900만 원 곱하기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네. 5,500 이상 되는 소득자 같은 경우는 12%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으셨으니까 내 연금 계좌에 아직 들어간 금액이 뭐 한 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40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세금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 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하셔서 이제 600만 원, 900만 원 기준을 맞추면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